네, 언중유골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JB타임즈에서 에피크로스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언중유골이라고.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이 얘기를 전하니까 왜 갑자기 생체에서 거부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고 목소리가 갑자기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목구멍도 막히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언론의 불편한 뼈를 친절하게 발라주는 유튜브 연장 방송. 언중 발골로 이어집니다. 뼈가 근데 사라져 버리면 사라지면 안 되고 남겨서 육수를 우려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진득하게 육수 같은 그런 방송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헬마의 발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장관급 인사부터 시작해서 MB 정권 시절의 인사들을 재기용하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인사 돌려막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눈에 띄는 곳이 다름 아니라 저희가 다루게 될 이제 언론계가 아닌가 싶은 인사들이 최근에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꼽아보려고 가져와 봤는데 네. 일단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으로 직행한 김효재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사실 그 썰이 많이 돌았었었죠. 네. 그렇죠. 임기를 이미 수행하고 계실 때부터 네. 방통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방통위원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때 네. 그때 이미 뭐 언론재단 이사장으로 사실상 내정이 돼 있다. 혹은 뭐 일부 언론에서는 그 언론재단 이사장으로 가고 싶어서 굉장히 좀 무리한 방통위 운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꽤 깊이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8월인데 네. 뉴스타파 기자가 직접 찾아가서 김효재 당시 방통위 부위원장한테 내정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면에 잡혔던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진중한 표정으로 김효재 당시 위원이 질문하는 기자의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언론계 선배로서 이렇게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기면서 그건 헛소문입니다. 눈을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다정하게. 네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 그때 그 해당 취재를 했던 기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기사에 썼더라고요. 헛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에 비하면 너무 곧바로 언론재단 이사장 신임 이사장 그 후보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들 이제 저희 속된 말로 이제 벙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방통위원으로 있으면서 총대를 매셨는데 그렇습니다. 총대를 매고 나니까 이제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때 이게 나왔던 맥락이 뭐 수행하고 있는 과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임기를 끝내기 전에 방통위에서.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저런 설들이 제기되면서 아마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들의 근거처럼 뭐 많이 이야기가 회자되긴 했었죠. 그때 이제 추진했었던 게 대표적으로는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그걸 이제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KBS의 이사장하고 MBC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조치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KBS와 MBC 이사진의 교체 이것까지 지난 8월 21일 임기를 끝내기 전에 막 엄청 속도전으로 밀어붙였었기 때문에 이 내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취재를 했을 때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김효재 방통위원이 그래도 나이가 이미 고희를 지난 굉장히 고령이고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부터 치면은 언론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40년이고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냈고 국회의원도 지냈는데 겨우 문체부 산하의 기관장 자리 하나 때문에 자신의 그 지나온 세월을 다 걸고 그런 무리한 어떤 일종의 청탁성 그 행정을 펼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좀 무리다라는 얘기도 8월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까? 뭐 많이 듣지는 않았는데 일부 네. 그런 해석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게 한 달도 안 돼서 9월에 위원장 자리에 지원을 하면서 깨졌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어제 유인촌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김효재 위원장의 임기는 앞으로 3년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분이 언론재단 이사장이 되는 건데, 네. 자 언론재단이 하는 일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굵직한 게 정부 광고를, 네. 그러니까 사실 집행하는 데가 언론재단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또 언론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여권에서 광고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이 언론재단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정부 광고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문체부 산하기관이다라고만 단순 평가하면 놓치실 수가 있는데 언론노조에서는 언론재단에 지금 이제 돌아가는 양상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언론 장악을 위한 병참 기지화다. 어이구야. 라고 예.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탄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광고를 배분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진흥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사나 혹은 언론사가 준비하고 있는 뭐 프로젝트 취재 같은 것들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사업을 벌입니다. 네. 그리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별도로 있어서 지역신문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를 또 역시 결정할 수가 있고 언론인들 입장에서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언론인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선정하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재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언론사와 언론인 모두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상투적인 비유법으로는 당근과 채찍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당근 저장소에 해당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근이 채찍이 될 수 있는 곳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언론재단 같은 경우에 방금 그 언론진흥기금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이제 언론진흥기금을 가지고 취재를 할 수 있는 사안들의 기회를 가지고 이걸 또 어떤 기준으로 사용을 할 그렇습니다. 거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언론사일수록 예를 들어 뭐 뉴스타파 정도 되거나 그 이하의 뭐 미디어오늘 같은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기금을 받아서 취재 사업에 지원을 한 다음에 이제 취재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안들이 있는 거죠. 아, 저 네.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데 지금 꽤 좀 그 몇 년 전 얘기랑 지금 그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언론재단에 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인터넷 하면 이제 서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서버 구축 지원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그거? 언론사의 인터넷 서버 구축 지원 프로그램. 그래서 그거는 한번 들여다보긴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근데 만약 이런 거 만약에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끊어버리면 그것도 꽤 타격일 텐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근과 채찍의 역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 뭐 각 부처 산하 기관들이 꽤 있어요. 뭐 저희는 지금 언론재단을 얘기하고 있지만 문체부 산하의 영진이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데로 가면 영화진흥기금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서 어떤 그 독립 영화나 단편 영화나 혹은 실험적인 영화들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그때 어느 영화사를 선정할 거냐, 어떤 감독을 선정할 거냐, 어떤 프로젝트를 선정할 거냐에 따라서 MB 정부 때부터 유구하게 이제 논란이 됐었던 소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레스센터 관련해서도 이제 언론재단이 어느 정도 권한이 있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언론 관련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자협회라던가, 뭐 언론노조라던가. 그게 그 프레스센터가 이제 서울시청 바로 옆에 바로 있는 옆에 그 있는. 건물. 네. 그게 아마 1층부터 11층인가요? 12층까지는 과거에 이제 그 서울신문 소유였었는데 네.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고 그 위층부터가 이제 저기 소유가 이제 다른 네.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지금 현 정권이 입만 열면 가짜 뉴스 이야기 네.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개념은 학술적 개념으로 정립된 바도 없고 법률적 용어는 더더군다나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언론재단의 가장 기본 기능은 언론 관련 연구 사업을 하는 게 사실 언론재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가짜 뉴스라고 하는 이론적 기초를 여기서 다질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4월 이후에 정부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언론진흥재단 안에도 가짜 뉴스 센터가 별도로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지만 가짜 뉴스의 신고도 받고 뭐 그런 기능들이 나중에는 이제 지금 방통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나 혹은 방심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과 연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노조에서는 이제 병참 기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다른 인사가 있었나요? 자, EBS로 가보니까 MBC에서는 굉장히 좀 익숙한 이름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아나운서 국장까지 했었죠 아마?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 이제 아나운서 국장을 했었는데 음. MBC 신동호 전 아나운서가 EBS의 신임 이사, 그러니까 보궐 이사로 임명이 됐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지금은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지만 신동호의 시선 집중인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손석희의 시선 집중 이후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었던 장본인이기도 한데 넘겨준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그렇죠. 네. 넘겨받진 않았죠. 네, 아무튼 진행은 한 적이 있었고. 네. 네. 그 이제 2013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부터 MBC 아나운서 국장 자리를 맡아가지고 소위 이제 사내 블랙리스트가 그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 이 블랙리스트에 기반해서 아나운서들한테 인사 불이익을 가했다라는 이유로 나중에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었고요. 그게 이제 아나운서들의 그 운용에 있어서 이 국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문제가 또 지적이 돼가지고 추가로 정직 6개월을 받아서 총 1년 정직을 받은 이후에 이제 MBC를 퇴사했었는데, 예. 그 이후에 어디로 갔느냐?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졌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에 신청을 예, 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등장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예. 공천은 못 받았는데 예. 그 뒤에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었고요. 나중에 국민의힘의 당무위원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 인사가 됐다. 그것도 이제 현재 여권 인사가 됐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EBS의 보궐이사로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가 뭐 몇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EBS 이사진이나 감사직에는 비슷한 인사들이 이미 가 있습니다. 강규형 전 KBS 이사 역시 마찬가지로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해임이 됐었던 전력이 있는데 EBS의 보궐이사로 임용이 됐고,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로 역시 마찬가지로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는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 은 EBS의 감사로 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그 한 명 한 명의 어떤 적절성 문제는 둘째치고 네. EBS 사원들 입장에서 네. MBC는 타사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송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EBS에 평생 몸담으면서 EBS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들은 제쳐놓고 다른 방송사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사로 앉혀버리면 EBS 사원들의 심정이 어떨까? 그 이게 심정을 표현하는 게 이제 언론노조 EBS 지부의 성명인데 EBS는 부적격 퇴직자들을 위한 놀이터가 아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런 게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메이저 방송사 출신이 일을 잘하니까 뭐 EBS는 마이너 아니냐. 그래서 이사 가서 뭐를 한다. 뭐 혹시 이런 인사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인사 마인드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기에는 이제 그 내려 꽂힌 인사들의 면면이 정치적 코드 쪽이 좀 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물론 하는데. 그렇긴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간 분들이 공교롭게도 이제 또 MBC 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당노동행위 관련해서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신동호 이사 같은 경우에는 그 블랙리스트 관련된 그런 논란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는 거거든요. 그 공통점이 좀 의미심장하죠. 제가 메이저 마이너 얘기했던 그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메이저 언론, 마이너 언론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EBS가 그럼 더 마이너인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EBS 사원들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것도. 뭐 그걸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방송계 인사들이 너무 비중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게 원래도 있었던 논란인 거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교육방송 이사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양성을 많이 둬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건데, 뭐 실제로 관행 같은 경우도 뭐 특정 방송사 출신의 몫이 배정이 된 적은 없었잖아요. 뭐 좀 굳이 나누자면 여권 쪽이라던가 뭐 야권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교육 관련된 분야 쪽에서 추천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뭔가 이 탄압 논란이 있었던 인사들을 이사 감사로 연이어서 내보내는 건 정말 이례적이죠. 근데 뭐 EBS 이사 얘기하기 전에 KBS 사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이 결재를 했는데 이 선임 과정에 대해서 중단하라는 요청을 KBS 쪽에 KBS 언론노조 KBS 본부 쪽에서 가처분 신청을 이미 접수를 했습니다. KBS 선임 과정이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안중유고를 통해서도 한번 지적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사회의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장 선임이 진행된 거 이 과정 자체가 무효다라는 게 이제 언론노조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언론노조 측에서 또 하나 추가로 제기한 의혹이 지금 박민 후보자가 문화일보를 휴직했던 이제 3개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일본계 그 아웃소싱 회사의 고문을 맡았다. 그리고 월 500만 원씩 해서 총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언론사의 그 주요 간부가 이렇게 개인 회사에 특히 그 일종의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고문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이 문제 제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언론인도 포함이 되죠.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에. 네. 예.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박 후보 쪽에서는 겸직 허가 상태에서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을 했고 자문료를 이 계약한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거고 그리고 휴직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휴직 기간이라고 해서 이해충돌 소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법령 위반이다라는 거고요. 김홍일 권익위원장한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답변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그 개인의 어떤 그 도덕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또 한편으로는 문화일보 기자 출신이 네. KBS라는 방송사의 사장이 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문사 출신이 방송사 사장을 한 경우는 전례가 여러 건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정현주 KBS 사장이 있죠. 그 전에 이제 그 김중배 MBC 사장도 계시고 네. 박관상 KBS 사장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박관상 사장은 동아일보 출신이고 김중배 사장은 동아일보 이제 한겨레 출신이시고 하니까 전부 다 어찌 보면 신문 출신이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박관상 그다음에 뭐 그 김중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언론계에서 언론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명망 있는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이 방송사 사장에 있어서 특정 정파의 어떤 기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신문사 출신이 어떻게 방송사 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뒷배경이 무엇이냐. 그렇죠.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박민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하고 이제 굉장히 막역한 사이다. 특히 이 문화일보에서 논설위원을 할 때나 혹은 이제 편집국장을 할 때 그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법조계 인맥으로 이제 연결된 맥락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하고도 굉장히 좀 절친한 선후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논설위원으로 이제 문화일보에서 썼던 칼럼들 중에서도 정치인으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나 혹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좀 이제 치하하는 그 칼럼들을 많이 써서 이게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KBS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뭐 이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화일보와 칼럼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돈 지금 현 대통령실 대변인도 생각이 나는 대목이네요. 문화일보 출신이죠. 네, 서울신문에 있다가 문화일보로 갔었고 또 이제 한창 활동을 하시다가 또 대변인으로 가게 된 그런 사례였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사실 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100번 양보해서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갔다고 치더라도 가서 잘하면 가서 잘하면 된다고 쳐요. 근데 가서 잘할 것이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과연 이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애초에 이제 무리한 어떤 선임 과정 자체를 거친 이유가 뭐겠느냐. 그건 이제 이전에 김효재 이사장 사례를 봐도 그렇고요.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션을 갖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결국에는 뭐 KBS 장악을 위한 어떤 미션을 받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지금 KBS 내부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 외에는 이 사장직에 온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뭐 이게 공통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지배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사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집어서 거꾸로 이제 보면 거꾸로 본 다음에 맞세우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방송 장악할 생각이 없다면 굳이 논란의 어떤 인물을 뭐 사장이나 이사로 앉힐 이유가 없는 거고 누가 봐도 뭐 그 큰 문제가 없는 그냥 무난무탈한 사람이나 무색무취한 사람이나 뭐 하면 아니면 정말로 덕망 있는 사람이면 앉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걸 굳이 마다하고 이런 사람을 앉히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인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도 하나의 관건으로 좀
관전 포인트처럼 여겨졌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영방송의 경우는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영방송의 경영에 저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그러니까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꼭 방송사 출신이어야 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뒷배경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성 측면에서는 사실 뭐 언론계 출신이 아닌 사람이 오는 게 뭐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KBS 출신이어야 하느냐라는 것도 사실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외부인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게 이 여권이사들 사이에서 나왔던 이탈표 논란이랑 연결을 시켜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외부에서 와서 이해관계가 좀 적은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추측들이 갈라지는 지점이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관전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건데 그 전에 김희철 사장이 냈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나요? 네, 20일로 예정이 돼 있어서 오늘이네요. 네, 오늘입니다.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원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할 수 없는 그 손해가 발생하는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 요게 하나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국회에 이제 인사청문 요청안을 송부를 하긴 했지만 청문회가 시작되거나 뭐 일정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이나 이렇게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또 임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좀 때문에 궁금한 게 만약에 오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은 네.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직에. 그럼 인사청문은 일단 올스톱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아마 인사청문회 일정이 안 잡힐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 일정을 합의할 수 없다. 거의 뭐 국정감사 방해 행위다 이러면서 기존에도 일정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제 가처분 결과가 만약에 그 집행정지가 인용이 된다면 이제 국회에서의 합의는 어려워지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오늘이니까 네.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엔 노지민 기자 발제로 넘어가 보죠. 네.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지금 오늘로 벌써 14일째가 됐는데 굉장히 시시각각 그 참혹한 현장의 뭐 모습이 글로도 전해지고 뭐 각종 이미지로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정보가 오다 보니까 더 빨리 현장 소식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또 현실을 더 왜곡하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사례가 지금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 소식 관련해서 뭐 워낙에 여러 사례들이 많지만 좀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 소식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 단어를 쓰는 것도 참 힘들지만 아기 참수라는 거였잖아요. 예, 예. 네, 그 하마스에서 아기들까지 참수를 했다. 이 참수라는 게 그 목을 잘라서 죽인다는 거잖아요. 목을 벤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언론 같은 경우도 이제 외신을 인용해서 대대적으로 제목에 달아서 보도를 했었고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런 사진을 봐야 되게 됐다니 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이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결국 지금 기준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허.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를 조금 추적하는 것처럼 좀 타고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언론 그 니콜 제데가이 24 기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난 10일에 이스라엘 당국이 하마스 공습이 있었던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고 거길 취재 간 기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간 언론인들 이야기를 보면 비교적 자유롭게 군인들과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중계를 하면서 본인이 군인들로부터 목이 잘린 아기들의 시신을 목격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고 또 본인 트위터 이제는 X죠. X 계정에도 본인이 출연한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지휘관 중에 한 명이 아기의 머리가 잘린 것을 봤다고 말했다라고 밝힌 거죠.
네, 그런데 이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 같은 경우에 다른 타사의 기자들이 이런 증언을 본인들도 다른 군인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듣지 못했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미 국내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 최초 보도를 근거로 해서 이 아기 참수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와서 제목에 달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한 상태였고 나중에 이게 바로잡히게 된 후에도 오히려 되돌려서 이렇게 좀 바로잡는 보도는 많이 나오지 않고 아직도 진실 공방이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 측의 이 대변인이 하는 발언들이 있잖아요. 총리실 대변인 같은 경우에 그 영국 언론 인터뷰에서 이 탈 하인리 대변인 같은 경우는 현장 군인들로부터 참수된 희생자 중에 일부가 어린이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런 발언을 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유대인 지도자들 만난 자리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어린이 참수하는 사진을 보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한 기점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서구권, 영미권 언론에서도 좀 기정사실화돼서 보도가 됐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좀 더 많이 보도가 되는 이런 기폭제가 된 것처럼 작용을 한 거죠. 근데 사실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정보의 뭐랄까 이제 정보를 접하는 수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사람이니까 그 말의 신뢰성이 확 실릴 수밖에 없는 거여가지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여기에 같이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공식 기관의 대변인이나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인정하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국내 언론의 경우에도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그런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확실히 확인이 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버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좀 중요해지는 것들이 보도를 하는 것의 태도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서구권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 서구권이라는 표현이 참 그렇지만 뭐 영미권 언론들, 뭐 미국이나 영국 쪽 중심의 그런 언론들에서도 좀 반성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도가 나오는 행태들이 이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 좀 언급을 많이 하는 거였습니다. 네네. 예,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뭐 가자 병원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what we know를 붙여가지고 나오는 기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 확인한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많이 밝혀놓은 기사들이 그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언론으로 들어오는 그런 인용된 보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언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 언론은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다. 뭐 이렇게 대비되는 걸 얘기하자면 뭐 영미권 언론과 뭐 아랍권 언론의 그런 대비되는 입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과 하마스 쪽의 입장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대립되는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치권에서 중계 보도하듯이 이렇게 인용 보도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로 들어오는 이런 보도들을 봤을 때는 독자가 사실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신뢰할 만큼 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걸 보면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그 병원 그 터져가지고 네. 500명 넘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슬람권에서는 이스라엘의 폭격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는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하는 또 다른 테러 단체의 오폭이다, 오발에 따른 어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보면 양상이 또 미국은 또 이제 어떤 이스라엘의 주장에 이제 힘을 실어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른바 그 확증 편향이라든지 그것들이 지금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지금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도할 것이냐라는 아주 실천적 질문에 봉착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목해서 봤던 게 이스라엘이 공개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그 통신 그 도청 내용. 그래서 이게 오발이라고 하는 그 테러 단체 그 조직원들이 나눴다라는 통화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음질이
거의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수준으로 엄청 깨끗해요. 너무 잘 들리죠.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도착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이건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면 그 정도의 음질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거를 100%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크로스 체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당국에서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또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데요. 저도 그 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카 여사가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같이 9월달에 이제 미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미국 측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갔었던 건데 귀국을 하고 나서 그 나중에 어떤 보도들이 나왔냐면 젤렌스카 여사가 뭐 워싱턴 D.C.에 잠깐 들렀을 때 굉장히 비싼 고가의 명품 매장에 가서 수십만 달러어치의 명품 물품들을 이제 뭐 쇼핑을 했다. 거기에 뭐 쇼핑할 때 옆에 있었던 뭐 직원들이 이런 증언을 했다. 이런 식의 기사가 쭉 올라오고요. 그걸 나중에 이제 번역한 한국 내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들도 엄청 돌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일종의 가짜 뉴스로 만들어서 생산 유포한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 젤렌스카로 치면은 젤렌스카 에르메스인가 뭐 이런 걸로 치면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 대부분 페이크 뉴스 페이지들, 가짜 뉴스 페이지들, 마치 언론사인 것처럼 꾸민 이 홈페이지에다가 그 기사를 얹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재유통시키는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보전이고 여론전인 건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스튜디오 물론 그게 이제 감청을 잘해가지고 소음을 걷어낸 정보일 수도 있지만 너무 깨끗한 스튜디오성의 음질이라는 게 그것도 이스라엘 군사당국을 통해서 배포가 된 거라면 다 믿을 수 있는 거냐?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근데 거냐? 또 역으로 거꾸로 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폭격이었고 발뺌을 한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가자 진입을 그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병원을 폭발을 해서 그 무고한 어떤 의료진과 그런 환자들을 죽여놓고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어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더구나 방문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가자 진입의 명분을 떨어뜨릴 뿐이지. 네. 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판단을 못하면 거기서 가장 쉽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중계보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하마스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실을 추구한다고 언론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건 진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중계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 그래서 지금 그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현장 사진을 두고도 여러 추측이 나오고 해석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우리 언론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 접근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 보도를 두고 같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탄이 떨어진 자국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도 다 다른 영역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언론을 인용할 때 이 언론이 어떤 내용을 뭘 근거로 보도를 했는지 같이 인용을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새길로 빠지면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가지고 방심위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는 이 보도는 어떻게 그러면 평가를 할 것이냐.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사실 논리적으로만 따져보면 뭐 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제 말이고. 네. 그리고 지금 정말 그 가짜 뉴스 정말 말 그대로 그 페이크 뉴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로도 그렇게 쉽지 않게 접근이 될 수 있는데 뭐 그런 문제들이야말로 사실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전쟁이라는 게 두 축으로 이뤄진다고 지금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온라인 여론전 같은 것들 정확히 근거가 명확히 나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쪽이나 하마스 같은 쪽에서 무언가가 메시지를 그냥 던져놓고 그렇죠. 근거를 제시하면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그 혼란 속에서 서로 다 명분을 찾고 있기 위해서 이제 무언가를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우리 이렇게 언론이 휩쓸려가고 있는 상황이 더 심각한 거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네. 해외 언론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좀 특정한 근거들을 좀 충분히 제시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보도들, 이런 뭐 가자 병원 폭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그
누가 무엇을 발사했느냐의 그런 논쟁을 두고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제시를 하고 있는 기사들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실 저희는 좀 포털 중심으로 유통이 되다 보니까 그 파편화된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잠깐 그 자극적인 제목들을 봤다가 잊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소위 영미권의 그런 기사들 그 언론들이나 아니면 이제 알자지라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타임라인 업데이트를 시시각각 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이렇게 메뉴 탭이 있으면 거기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라이브 업데이트 기사들이거든요. 라이브 업데이트. 네, 정말 이렇게 딱 길지 않은 분량으로 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한두 줄 정도로 추가를 해가는 것들 이런 식으로 뭔가 정보의 그런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그 같습니다.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제 밑으로 네.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는 게 전쟁 보도가 지금 그 이전 전쟁 보도와 많이 다르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전쟁 양상부터가 일단 달라졌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전쟁 양상은 보병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진지 하나하나를 점령해 들어가면서 영토를 넓혀 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적의 어떤 수뇌부의 어떤 상지적 공간을 점령하고 깃발을 꽂음으로써 승리를 일구는 이러한 전쟁 양상이었다면 다시 말해 육군 중심의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뭐냐? 공중 폭격전 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전쟁 자체가 게임화되어 버렸다. 그래서 게임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조절해서 버튼을 얼마나 그 긴밀하게 정밀하게 누르느냐가 결국은 게임의 어떤 그 점수를 좌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현대의 어떤 현대전의 전쟁 양상도 이렇게 비슷하게 바뀌다 보니까 전쟁 보도도 바뀌고 있는 게 과거의 종군 기자는 그러니까 보병 중심, 육군 중심의 전쟁 양상이면은 종군 말대로 따라가면서 네. 거기서 어떤 전장에서 실제로 보고 찍고 전쟁의 참상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영화로 보면 베트남전 이런 거 종종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장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종군 기자가. 그렇죠. 네. 접근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멀리서 지켜보면서 결국은 관조하면서 그냥 양상만 전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면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장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극적 장면.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거고 그게 팔리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음증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계속 자극해 들어가는 전쟁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전쟁 양상의 변화가 전쟁 보도의 어떤 양상을 변화시켜버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시기에 또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기도 하고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현장의 그런 참상을 담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 이게 지금 뭐 완전히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계속 언론이 직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좀 이렇게 문제가 되고 반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어떤 영상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보도에서 그치는 게 항상 문제인데. 바로 그게 중요한 게 그 이런 영상이 나왔다는 게 종군 기자가 찍은 영상이 아니라는 그쵸. 거죠. 제공된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현장에서 군인들이 직접 찍은 영상을 보도하는 양태가 나온 게 저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거든요. 현장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찍은 영상 혹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찍은 영상 그리고 그 영상에서 군인들이 하는 얘기를 거의 그대로 전달하는. 근데 그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그램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확산되는 방식이 또 더해지다 보니까 그러면 기자들의 역할에서 중요해진 게 이 영상은 진짜냐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검증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근데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상이 찍혀서 위에서 무슨 어떤 학살이 벌어졌다. 어떻게 확인하게요? 그럼 일단 접근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외신 기사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물론 이번 사례를 계기로 외신도 그렇게 마냥 믿을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됐지만 그럼에도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 건 어떤 영상들이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고 그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그 가자병원 같은 경우는 뭔가 이런 위성 위치와 비교를 해서 좀 이 위치가 정말 병원에서 찍힌 거에 맞는 거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이런 불빛이나 뭐 미사일 발사 같은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뭐 이스라엘 쪽에서 공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지
몇 명의 전문가들이 무슨 기준으로 접근을 해서 그중에 몇 명한테 어떤 인터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언론이 얘기를 하는 건 믿을 수 있는 것들이구나. 이런 최소한의 그런 사실 조각들을 좀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보면 상식적인 얘기지만 가끔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게 그 정보 통제가 가장 빈번하게 일상적으로 벌어질 때가 언제냐? 전쟁 때라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정보 통제가 아니라 정보 제공이 돼버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을 긁어 모아서 전달을 하는 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시대인 거죠. 알겠습니다. 참 그래서 실천적인 물음으로 들어가면 참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딱 이게 답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딱 끝낼 수 있는 마침표 찍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따지고 보면 그런 점에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박개다.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또 근데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최근에 언론의 기능 중에 하나가 기자들의 기능 중에 하나가 수많은 정보 유통 과정 속에서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 혹은 뭐 진짜 사실과 만들어진 사실을 검증해서 가려주는 역할도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더 좀 중요도가 올라간 것 같다.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전달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던 시대에서 어쩌면 검증도 굉장히 중요한 언론의 기능으로 역할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이제 그 SNS 공간이 일상적인 정보 유통의 공간이 되다 보니까 언론의 기능이 뭐가 되냐면 게이트키핑 기능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게이트키핑이 언론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정보 유통 과정에서 그나마 어떤 인력을 가지고 훈련된 인력을 조직적으로 갖고 있는 언론사가 얼마나 그렇습니다.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느냐. 이게 이제 언론사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 게이트키핑이 아니라 기회는 찬스자. 이때 장사하자. 그렇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심히 곤란하다. 그렇죠. 이런 시간 뭐. 들여서 이걸 검증해서 내는 것보다 이걸 일단 빨리 쓰는 게 더 기사 자체는 잘 팔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얼마나 잘 그냥 팔리겠어요.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 지금 그렇게 수백 개의 기사들이 한 번에 시시각각 쏟아지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언중요고는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